재산 꽤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잉글랜드의 한적한 시골 마을 하트퍼드셔의 롱본에도 어김없이 찾아들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베넷가의 저택은 이 진리가 몰고 온 소식으로 인해 평온함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베넷 씨, 들으셨어요? 네더필드 파크가 드디어 임대되었대요. 베넷 부인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숨가쁘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딸 5을 둔 어머니로서 부유한 독신 남자가 이웃으로 온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서재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던 베넷 씨는 아내의 호들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냉소적인 유머와 철학적인 무심함으로 무장한 채였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그의 건조한 대꾸는 베넷 부인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듯 했지만 그녀는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러운 거실 한쪽. 창가 자리에는 둘째 딸 엘리자베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손에 든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버지와 닮은 듯 하면서도 조금 더 생기 넘치는 장난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소동을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는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베넷 부인의 성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당신이 가서 그분을 만나봐야 한다니까요.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요. 아내의 끊임없는 재촉에 베넷 씨는 마침내 신문을 접으며 특유의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거참, 당신은 걱정도 팔자구려. 내가 그 젊은이를 만나지 않으면 어쩔 셈이오. 사실 난 이미 그를 만나고 오는 길이오. 아버지의 깜짝 발표에 집안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이세요? 베넷 부인은 펄쩍 뛰며 기뻐했고 5 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키티와 리디아는 서로 손을 맞잡고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았고 가장 침착한 제인조차 볼을 붉히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오직 엘리자베스만이 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이 유쾌한 속임수에 대한 공모자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롱본의 대화 주제는 오로지 빅리시아나였습니다. 그는 젊고 잘생겼으며 무엇보다도 1년에 5,000파운드나 버는 부자였습니다. 베넷 부인의 상상 속에서 그는 이미 딸들 중 한 명, 아니 그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한 명만 데려가줄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이웃집 루카스 부인이 전해주는 소식 하나하나가 베넷가의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혹은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메리튼에서 열리는 무도회 날이었습니다. 베넷가의 마차는 설렘과 기대를 가득 싣고 밤길을 달렸습니다. 마을 회관의 입구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샹들리에의 불빛과 왁자지껄한 음악 소리가 그녀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이날 밤 누군가의 운명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무도회장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과 제복을 입은 장교들, 신사들이 섞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찰스, 빅리씨, 그리고 그의 일행들. 빅리씨는 듣던 대로 준수한 외모와 상냥한 태도를 지닌 신사였습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건네며 호감을 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빅리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또 한 명의 신사, 훤칠한 키에 귀족적인 이목구비, 그리고 빅리씨보다 훨씬 더 막대한 재산을 가졌다는 소문이 도는 남자, 피츠윌리엄 다하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위험 있는 등장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감탄했습니다. 1만 파운드의 연수입이라니. 그는 그야말로 무도회장의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하시 씨의 태도는 사람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춤추려 하지 않았고 대화조차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도회장 가장자리에 서서 마치 이 시골 구석의 파티가 자신에게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듯 지루하고 냉담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오만함. 그것이 그를 설명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빅리 씨가 춤을 권하러 다하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봐 다하시, 저기 저 아가씨 좀 보게. 제인 베넷 양의 동생 말이야.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가? 빅리 씨는 벤치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 엘리자베스를 가리켰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지만 모른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하시는 차가운 눈길로 엘리자베스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빅리에게 들릴 듯 말 듯. 하지만 엘리자베스에게는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그렇군. 하지만 나를 유혹할 만큼 아름답지는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수치심에 얼굴을 붉혔겠지만 엘리자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돌아가 이 오만한 신사의 무례한 언사를 아주 유쾌하고 재치 있게 전했습니다. 글쎄, 내가 그분을 유혹하기엔 부족하다지 뭐니. 그녀의 눈동자는 모욕감 대신 이 거만한 남자를 향한 당돌한 호기심과 풍자로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만남, 오만과 편견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도회의 열기가 식은 다음 날 아침, 롱본의 식탁은 지난밤의 승정보를 나누느라 시끌벅적했습니다. 베넷 부인은 짐짓, 점잖은 척하려 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나, 너희들도 봤지? 빅리 씨가 우리 제인하고만 2번이나 춤을 췄단다. 2번이나 말이야. 그 많은 아가씨들 중에서 제인을 선택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개선 장군처럼 당당했습니다. 제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언니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언니, 그분은 정말 완벽해 보였어. 친절하고 겸손하고. 제인은 꿈꾸는 듯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야. 리지,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다니.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그 착해 빠진 겸손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제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인과 빅리에게 쏠려 있는 동안 아주 미세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하시 씨는 처음에는 엘리자베스를 봐줄 만한 정도라고 무시했었지만 루카스 가문의 파티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쳤을 때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흠을 찾으려 했지만 도리어 그녀의 눈동자가 가진 깊은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는 유난히 총명하고 생기가 넘쳐서 그녀의 얼굴 전체를 지적이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하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으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만한 이성조차 그녀의 매력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엘리자베스는 피아노 연주에 맞춰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루카스 경이 다가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이토록 즐거운 음악을 두고 그냥 지나치다니요? 여기 다하시 씨도 춤을 청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눈치 없는 루카스 경은 억지로 두 사람을 엮으려 했고 다하시는 예의를 갖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단호하고도 재치 있게 거절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춤을 출 생각이 전혀 없답니다. 저를 춤추게 만들어서 제 친구들을 비웃으려던 거라면 잘못 짚으셨어요, 다하시 씨. 그녀는 짓궂은 미소를 남기고 획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모욕감을 느꼈겠지만 다하시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빅리 씨의 여동생 캐롤라인은 이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하시의 마음이 자신이 아닌 시골 변호사의 딸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부채 뒤에 숨어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엘리자베스 양이라니 정말 대단한 취향을 가지셨군요, 다하시 씨. 그녀의 촌스러운 친척들이 시어머니가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칩사이드에 사는 변호사 외삼촌이라니. 며칠 후 롱본의 네더필드로부터 온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인에게 보내는 캐롤라인 빅리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오, 세상에. 제인, 이건 분명히 오빠인 빅리 씨가 시킨 게 틀림없어. 베넷 부인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제인에게 마차 대신 말을 타고 갈 것을 종용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말을 타고 가면 비를 맞을 테고, 그럼 감기에 걸려 그 집에 며칠 묵을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니의 엉뚱한 계략은 적중했습니다. 제인은 네더필드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비를 맞고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차를 쓸 수 없었던 그녀는 주저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이 된 들판을 가로질러 치맛자락이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네더필드의 응접실에 들어선 엘리자베스를 보고 캐롤라인과 허스트 부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 꼴 좀 봐. 야만인 같지 않아? 그녀들은 비웃었지만 다하시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붉게 상기된 볼, 흐트러진 머리카락, 언니를 위해 3마일이나 걸어온 그녀의 눈부신 눈동자. 그것은 잘 꾸며진 무도회장의 어떤 여인보다 더 생동감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곧장 언니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제인은 열에 들떠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언니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려하고 차가운 네더필드의 저택 안에서 오직 이 작은 방에서만 진실한 자매의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편 아래층 응접실에서는 엘리자베스의 야성적인 등장을 두고 캐롤라인과 허스트 부인의 신랄한 비평이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그 머리꼴 좀 봐. 마치 미친 사람 같더군요. 예의범절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녀들은 엘리자베스의 행동을 시골뜨기의 무식한 소행으로 치부하며 킬킬댔습니다. 그녀들의 우아한 부채질 뒤에는 오만과 경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빅리 씨만이 엘리자베스의 자매를 칭찬하며 그녀들을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듣고 있던 다하시 씨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토록 먼 길을 걸어온 덕분에 그녀의 눈동자는 더욱 빛나더군요. 그 예상치 못한 칭찬에 캐롤라인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무시하려 했던 엘리자베스의 매력을 다하시는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제인이 잠들자 엘리자베스는 어쩔 수 없이 응접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캐롤라인은 다하시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걸었고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대화에 섞이지 않은 채 조용히 책을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이미 방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다하시의 관심이 온통 엘리자베스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눈치챈 캐롤라인은 그를 유혹하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방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엘리자베스에게 함께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의도는 뻔했습니다. 자신의 세련된 기품과 엘리자베스의 투박함을 비교하여 그녀를 망신 주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캐롤라인의 계획은 빗나갔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건강하고 활기찬 걸음걸이는 인위적인 캐롤라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다하시는 자신도 모르게 책을 덮고 그녀들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캐롤라인은 화제를 돌려 교양 있는 여성의 조건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교양 있는 여성이라면 음악, 노래, 그림, 춤, 그리고 현대 언어에 능통해야죠. 거기다 말투와 걸음걸이에서도 기품이 흘러야 하고요.
엘리자베스는 빙긋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그런 조건을 모두 갖춘 여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할까요? 저는 그런 여성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녀의 재치 있고 당돌한 반박에 다하시의 입가에 미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캐롤라인이 쌓아 올린 허영의 탑을 엘리자베스는 가벼운 농담 한마디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네더필드에 머무는 며칠 동안 다하시는 심각한 내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열등한 가문과 가벼운 친척들을 경멸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생기 넘치는 지성과 아름다움에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자꾸만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험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행히 제인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베넷 자매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캐롤라인 빅리는 눈엣 가시 같던 엘리자베스가 떠난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뻐했지만 다하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녀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롱본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와 제인은 가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베넷 부인은 딸들이 네더필드에 더 오래 머물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지만 베넷 씨는 사랑하는 둘째 딸이 돌아온 것을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리지, 네가 없으니 집안이 다 조용하더구나. 역시 내겐 너만 한 말동무가 없어. 익숙하고 소란스러운 롱본의 공기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평온하던 롱본에 다시 한번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로맨스가 아닌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베넷 씨가 아침 식탁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들며 중대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오늘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거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몽땅 차지하게 될 그 사촌, 윌리엄 콜린스 씨 말이오. 베넷 부인은 그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딸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빼앗아갈 원수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착한 콜린스 씨는 베넷 부인이 상상했던 오만하고 잔인한 약탈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육중했으며 행동거지는 지나칠 정도로 정중하고 자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문턱을 넘자마자 베넷 부인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자신이 이 집을 상속받게 된 것에 대한 장황하고도 느끼한 사과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비굴함과 거만함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콜린스 씨의 수다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음식의 맛을 칭찬하는 척하며 요리사가 누구인지 묻는 무례를 범했고 베넷 부인이 불쾌해하자 황급히 말을 돌려 자신의 후원자인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았습니다. 오, 영부인의 굴뚝이 얼마나 웅장한지, 그분의 친절함이 얼마나 고귀한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사실 콜린스 씨가 롱본을 방문한 데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부인으로부터 결혼할 때가 되었다는 조언을 듣고 죄책감을 덜 겸 베넷가의 딸들 중에서 신부감을 고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가장 아름다운 맏딸 제인이었으나 베넷 부인이 제인은 곧 약혼할 것 같다고 넌지시 귀띔하자 그는 놀라운 속도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따님인 엘리자베스 양도 제인의 미모 못지않군요. 콜린스 씨의 타겟은 순식간에 엘리자베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에게 꽂히는 그 느끼한 시선을 느끼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구원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산책을 핑계로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자매들도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메리튼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을 따랐습니다. 메리튼의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붉은 제복을 입은 민병대 장교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어 리디아와 키티의 눈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낯선 장교 한 명이 그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미남자로 완벽한 제복 핏과 세련된 매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위컴이었습니다.
위컴은 베넷 자매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그의 상냥한 말투와 매력적인 외모는 단숨에 엘리자베스의 호감을 샀습니다. 오만하고 무뚝뚝한 다하시와는 정반대였으니까요. 그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말을 탄 두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빅리 씨와 다하시 씨였습니다. 빅리 씨가 인사를 하기 위해 말에서 내렸을 때 다하시 씨의 시선이 위컴에게 꽂혔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컴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창백해졌고 다하시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짧은 순간의 침묵 속에는 깊은 증오와 과거의 비밀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다하시는 짧고 차가운 목례만을 남긴 채 빅리를 재촉하여 자리를 떴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기묘한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호기심은 극에 달했고 때마침 위컴이 슬픈 눈빛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엘리자베스 양. 사실 저와 다하시 씨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악연이라고 해야겠지요. 며칠 뒤 열린 필립스 부인의 파티에서 위컴은 작정한 듯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구석진 자리에서 다하시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하시 씨의 부친께서는 저를 아들처럼 아끼셨고 제게 성직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자 질투심 많은 다하시 씨가 그 유언을 무시하고 저를 거리로 내쫓았지요. 엘리자베스의 정의감은 불타올랐습니다. 오만함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고아와 다름없는 친구의 앞길까지 막다니. 다하시 씨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악독할 수가. 저는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싫었지만 이제는 경멸하게 되겠군요. 위컴의 거짓말은 엘리자베스의 편견이라는 토양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마침내 네더필드 무도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롱본의 아가씨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설렜습니다. 그녀는 가장 좋은 드레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불쌍하고 매력적인 위컴 씨와 춤을 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그와 함께하며 다하시 씨의 오만함을 보란 듯이 무시해줄 작정이었습니다. 네더필드의 무도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수백 개의 초가 샹들리에 위에서 타오르며 홀을 대낮처럼 밝혔고 비단 옷을 입은 귀부인들의 향수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입장하자마자 눈으로 바쁘게 위컴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붉은 제복의 물결 속 어디에도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대감은 점차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위컴의 동료인 데니 씨가 다가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컴 씨는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하시 씨가 와 있는 자리에 굳이 참석해서 불필요한 마찰을 빚고 싶지 않다더군요.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이 다하시의 횡포 때문에 쫓겨난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무도회장 상석에 있는 다하시를 향했을 때 그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엘리자베스는 첫 두 번의 춤을 콜린스 씨와 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콜린스 씨는 춤을 추는 내내 박자를 틀렸고 방향을 잃어 엘리자베스의 발을 밟거나 다른 커플과 부딪혔습니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제가 춤에는 서툴러서. 하하. 엘리자베스는 수치심과 고통 속에서 그저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춤이 끝나고 겨우 숨을 돌리던 엘리자베스에게 갑작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다하시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지만 딱딱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다음 춤을 저와 함께 추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엘리자베스는 당황하여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남자와 춤을 추다니. 음악이 시작되고 두 사람은 춤을 추기 위해 마주 섰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어색함을 깨고 동시에 그를 도발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춤출 때 대화를 나누는 게 예의라던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하시 씨? 날씨 이야기라도 할까요? 그녀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위컴 씨의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반응을 살피며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위컴 씨는 친구를 사귀는 재주가 탁월하더군요. 그런데 친구를 유지하는 건 더 어려운가 봐요. 다하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친구를 잃는 건 불운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자신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춤이 끝날 무렵 다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당신은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군요. 부디 지금의 편견으로 저를 완전히 규정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만함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품은 채 예의 바르지만 차갑게 손을 놓았습니다. 춤이 끝난 후 캐롤라인 빅리가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와 춤춘 것이 못마땅했지만 짐짓 위하는 척하며 경고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위컴 씨의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는 다하시 씨에게 몹쓸 짓을 한 천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관리인이었다는 걸 잊지 말라고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를 캐롤라인의 질투라고만 생각하며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무도회가 무르익을수록 베넷 가문의 사람들은 엘리자베스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베넷 부인은 목청을 높여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오, 곧 우리 제인이 네더필드의 안주인이 되겠죠. 그러면 내 딸들은 모두 부자랑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경박한 계산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큰 목소리는 식탁 건너편의 다하시에게까지 똑똑히 들렸습니다. 부끄러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메리가 피아노 연주를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녀의 연주는 서툴렀고 노래 실력은 더욱 형편없었지만 그녀는 눈치 없이 계속해서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킥킥대거나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베넷 씨가 나서서 그만하면 됐다, 메리 라고 말리기 전까지. 그 끔찍한 공연은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다하시의 격렬어린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무도회의 악몽이 채가시기도 전인 다음 날 아침, 롱본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콜린스 씨가 엘리자베스와의 단독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엄숙하고도 비장한 표정으로 엘리자베스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고백하러 온 남자가 아니라 마치 사업 제안서를 낭독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내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첫째, 목사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함이고, 둘째, 나의 행복을 위해서이며, 셋째는 그는 자신의 후원자인 캐서린 영부인의 조언까지 들먹이며 장황한 청혼을 이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에게 과분한 제안입니다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씨는 그 거절마저도 우아한 여성의 겸양으로 해석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원래 숙녀들은 첫 번째 청혼에는 짐짓 거절하는 법이지요. 당신의 그 수줍음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군요. 엘리자베스가 아무리 아니오 라고 말해도 통하지 않자 결국 그녀는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베넷 부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런 미친 것이. 롱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발로 차다니. 그녀는 곧장 남편의 서재로 달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당장 리지한테 가서 콜린스 씨랑 결혼하라고 명령하세요. 안 그러면 난 저 애랑 다시는 말도 안 할 거예요. 베넷 씨는 천천히 안경을 고쳐 쓰고 엘리자베스를 불렀습니다. 베넷 부인은 이제야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믿고 의기양양하게 딸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넷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리지, 넌 지금 불행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네 엄마는 네가 콜린스 씨와 결혼하지 않으면 너를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만약 네가 그와 결혼한다면 이번엔 내가 너를 다시는 안 볼 거다. 콜린스 씨의 청원소동이 진정되기도 전에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제인에게 네더필드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한 것입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제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리지, 빅리 씨가 런던으로 떠나셨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캐롤라인 빅리는 편지 속에 노골적으로 다하시의 여동생인 조지아나 다하시와 자신의 오빠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제인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했지만 엘리자베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분명 빅리 씨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오만방자한 다하시 씨와 속물적인 빅리의 자매들이 합작하여 순진한 빅리 씨를 제인에게서 떼어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서 다하시를 향한 분노와 혐오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롱본의 우울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거절당한 콜린스 씨가 롱본을 떠나 루카스 가문에 머물렀고 단 사흘 만에 엘리자베스의 절친한 친구 샬롯 루카스와 약혼을 발표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샬롯이? 그 멍청하고 우스꽝스러운 남자랑 결혼한다고? 말도 안 돼. 엘리자베스는 즉시 샬롯을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샬롯의 대답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차분했습니다. 리지, 제발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난 너처럼 낭만적이지 않아. 난 이미 27살이고 재산도 없어. 콜린스 씨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아니 어쩌면 마지막 기회야. 나는 단지 안락한 집과 미래를 원할 뿐이라고. 엘리자베스는 친구의 슬픈 현실주의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롱본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상심한 제인은 기분 전환을 위해 런던에 사는 외삼촌 가디너 부부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샬롯은 콜린스 씨와 결혼하여 켄트주로 떠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언니도 가장 친한 친구도 떠나버린 텅 빈 방에서 그녀는 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기다리는 것은 가끔 들려오는 위컴 씨의 안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샬롯의 초대를 받아 켄트주의 헌스포드 목사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런던에 들러 언니 제인을 만났지만 제인의 미소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빅리 씨를 만나지 못했음이 분명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도착한 헌스포드에서 엘리자베스는 이제 콜린스 부인이 된 샬롯을 마주했습니다. 샬롯은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듯 보였지만 남편의 수다를 교묘하게 피하는 법을 터득한 것 같았습니다. 헌스포드의 일상은 콜린스 씨의 끊임없는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찬양 대상은 단 하나, 바로 로징스 파크의 주인인 캐서린 드버그 영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식탁에서부터 영부인의 마차가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창문으로 영부인의 마차를 볼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엘리자베스 양, 당신은 운이 좋군요. 곧 그분을 직접 뵙게 될 테니까요. 드디어 로징스 파크에 초대받는 날이 왔습니다. 콜린스 씨는 마치 국왕을 아련하러 가는 신하처럼 긴장하여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샬롯의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지적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마차를 타고 도착한 로징스 파크의 위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웅장한 저택과 끝없이 펼쳐진 정원은 돈과 권력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캐서린 드버그 영부인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크고 강인한 인상의 소유자로 친절함보다는 권위가, 우아함보다는 오만함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병약하고 창백한 딸 앤드 버그가 유령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콜린스 씨는 영부인 앞에서 거의 땅에 닿을 듯 허리를 굽혔습니다. 영부인의 대화법은 대화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나이, 자매들의 결혼 여부, 가정교사 유무, 심지어 재산 정도까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보통의 젊은 여성이라면 주눅이 들어 벌벌 떨었겠지만 엘리자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영부인의 무례한 질문들을 예의 바르면서도 당당한 태도로 받아쳤습니다. 영부인. 저희는 가정교사가 없었지만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배울 수 있었답니다. 영부인은 엘리자베스의 당돌함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자매들이 다 잘하도록 가정교사를 두지 않았다니. 잉글랜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구나. 그녀의 호통에도 엘리자베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거만한 귀족 부인에게서 다하시의 오만함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한스포드에 머문 지 2주가 지났을 때 로징스 파크가 다시 한번 술렁이었습니다. 영부인의 조카들이 부활절을 맞아 방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다하시 씨와 그의 사촌 피츠 윌리엄 대령이었습니다. 목사관에 인사를 하러 온 다하시를 보자 엘리자베스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반가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싶었던 불쾌한 기억들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다하시 씨는 여전했습니다. 말이 없고 어딘가 불편해 보였으며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반면 피츠 윌리엄 대령은 쾌활하고 사교적인 신사였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재치 있는 말솜씨를 즐거워했고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다하시는 대화에 끼지 못한 채 묵묵히 엘리자베스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엘리자베스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헌스포드의 숲길은 엘리자베스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산책을 나갈 때마다 우연히 다하시 씨와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변명했지만 횟수가 너무 잦았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만나면 별다른 말도 없이 그녀의 옆을 따라 걷다가 엉뚱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롱본으로 돌아가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이 근처의 풍경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산책길에서 피츠 윌리엄 대령을 만났습니다. 대화 도중 대령은 무심코 다하시의 최근 행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다하시는 친구에게 정말 헌신적인 녀석이죠. 최근에도 친구인 빅리를 불행한 결혼해서 구해냈거든요. 엘리자베스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구해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떤 시골 여자가 빅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다하시가 강력하게 설득해서 런던으로 데려갔지요. 엘리자베스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숙소로 돌아왔지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다하시. 그 오만한 남자가 기어이 내 언니의 행복을 짓밟았구나. 제인의 창백한 얼굴과 눈물이 떠올라 그녀는 치승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두통을 핑계로 로징스 파크의 저녁 식사에 불참하고 홀로 목사관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방에서 다하시를 향한 저주에 가까운 분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하인이나 콜린스 씨가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다하시 씨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엘리자베스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청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모욕적인 청혼이기도 했습니다. 다하시는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신분, 그녀의 가족, 그리고 이 결혼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의 열등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솔직함은 엘리자베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하시가 말을 마치고 대답을 기다리자 엘리자베스는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저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다하시가 충격에 휩싸여 이유를 묻자 그녀는 쏘아붙였습니다.
신사로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청혼을 제가 받아들일 리가 있나요? 게다가 당신은 제 언니의 행복을 파괴하고 위컴 씨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잖아요. 위컴의 이름이 나오자 다하시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라 해도 저는 결코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오만하고 이기적이며 남의 감정은 무시하는 사람이니까요. 엘리자베스의 말은 비수가 되어 다하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불쾌하게 해드려 죄송하군요. 다하시는 정중하지만 빠르게 방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엘리자베스는 소파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 모욕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의 뜨거웠던 고백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헌스포드의 바람소리는 그녀의 흐느낌처럼 거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숲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숲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하시였습니다. 그는 어제와는 달리 차분하지만 헬쑥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어보신다면 오해는 풀릴 것입니다. 그는 편지만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는 빽빽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하시는 먼저 제인과 빅리의 일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나는 언니분의 사랑이 깊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을 뿐 악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위컴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위컴은 방탕한 생활로 유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노리고 제 여동생 조지아나를 유혹해 사랑의 도피를 시도했죠. 조지아나는 그때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천사 같던 위컴이 사기꾼이고 악마 같던 다하시가 피해자였다니. 그녀가 믿었던 모든 진실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엘리자베스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오, 신이시여. 내가 그토록 맹목적이었다니. 나는 편견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어.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다하시의 오만함보다 결코 덜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숲길을 걸으며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반성했습니다. 다하시 씨는 이미 런던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헌스포드를 떠나는 날, 엘리자베스는 친구 샬롯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콜린스 씨의 곁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샬롯을 보며 엘리자베스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은 듯 했습니다. 른데이티, 편지 자주 해, 그리고 부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행복해지렴. 샬롯의 따뜻한 배웅을 뒤로하고 엘리자베스는 런던을 거쳐 다시 롱본으로 향했습니다. 롱본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자베스를 반긴 것은 리디아와 키티의 수다였습니다. 언니, 민병대가 브라이턴으로 떠난대. 거기로 여름 캠프를 간다는 거야. 두 동생의 머릿속은 온통 군인들과 무도회, 그리고 새로운 로맨스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하시 씨의 편지를 통해 위컴의 실체를 알게 된 엘리자베스에게 제복 입은 군인들의 열광하는 동생들의 모습은 위태롭기 그지없어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많은 다하시의 편지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빅리에 대한 오해, 그리고 위컴의 추악한 과거까지. 착하디 착한 제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위컴 씨가 그런 사람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다하시 씨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두 자매는 긴 상의 끝에 위컴의 실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하시의 여동생 조지아나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에게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습니다. 그러나 걱정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포스터 대령의 부인이 리디아를 브라이턴으로 초대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리디아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 날뛰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곧장 아버지의 서재로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리디아를 보내시면 안 돼요. 그 애는 지금도 통제가 안 되는데 군인들이 오글거리는 곳에 가면 우리 가문의 망신거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베넷시는 딸의 경고를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리지야, 걱정 마라. 포스터 대령이 잘 감시해 줄 거다. 그리고 리디아 같은 애는 어디 가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좀 드러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니? 게다가 그 애를 집에 묶어두면 우리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잖니. 아버지의 이 안일한 방관이 훗날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리디아가 떠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외삼촌인 가디너 부부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호수 지방 대신 그들은 더비셔주로 향했습니다. 더비셔는 웅장한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다하시시의 영지인 펜벌리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램턴이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던 중 가디너 부인이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펜벌리가 5마일도 안 된다는데 그 유명한 저택을 구경하지 않고 갈 순 없지 않니? 엘리자베스는 기겁했습니다. 다하시시를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그녀는 필사적으로 핑계를 댔지만 하인에게 서주인 가족은 여름휴가 차 내려오지 않았다는 정보를 듣고서야 안심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마차가 공원을 지나 언덕을 돌자 마침내 펜벌리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숨을 멈췄습니다. 맑은 시냇물 건너편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저택은 그녀가 본 그 어떤 건물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 그 품격 있는 모습은 주인의 취향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의 안주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탄식이 스쳤습니다. 저택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가구 하나하나에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늙은 가정부 레이놀즈 부인은 주인인 다하시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분처럼 좋은 주인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분을 4살 때부터 봐왔지만 단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답니다. 엘리자베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만하고 무례했던 그 남자가 이곳에서는 천사 같은 주인으로 존경받고 있다니. 가정부는 다하시의 초상화 앞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림 속의 다하시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엘리자베스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았던 그의 오만함은 편견이라는 색안경이 만들어낸 허상이었거나 혹은 낯선 사람 앞에서의 서툰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저택 구경을 마치고 정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숲 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하시시였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그와 정면으로 마주친 것입니다. 다하시 역시 그녀를 보고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하시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의 태도는 예전과 딴판이었습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와 외삼촌 부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이곳에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가족분들도 평안하신지요? 엘리자베스는 그의 변화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하시는 가디너 씨에게 낚시를 제안하고 펜벌리의 정원을 직접 안내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제 여동생 조지아나가 도착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여동생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가장 정중하고도 강력한 구애의 표시였습니다. 다음 날
다하시는 약속대로 여동생을 데리고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조지아나 다하시는 수줍음 많고 예의 바른 소녀였습니다. 오만할 거라는 엘리자베스의 예상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조지아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다하시는 흐뭇한 눈길로 두 여인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펜벌리에서의 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오빠이자 배려심 깊은 신사였으며 무엇보다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자였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존경심은 서서히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롱본에서 날아온 긴급한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제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려가던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리디아가 위컴 씨와 함께 도망쳤어. 스코틀랜드로 가서 결혼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스코틀랜드가 아닌 런던에 숨어있다는 소문은 상황의 최악임을 의미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동거라니. 이는 베넷 가문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는 회복 불가능한 스캔들이었습니다. 마침 엘리자베스를 방문했던 다하시는 그녀의 창백한 모습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끝났어요. 영원히 손가락질받게 될 거예요. 그녀는 절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다하시는 충격을 받은 듯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유감입니다. 제가 방해가 되었군요.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차갑게 떠나버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수치스러운 가문의 여자와 누가 엮이고 싶겠어? 그녀는 자신이 다하시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짐을 챙겨 롱본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펜벌리에, 아니 다하시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롱본은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베넷 부인은 방에 틀어박혀 곡을 하고 있었고 베넷 씨는 위컴을 찾겠다며 런던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제인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런던의 가디너 외삼촌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위컴과 리디아를 찾았다. 위컴이 리디아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그것은 거액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베넷 씨의 재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모두가 가디너 외삼촌이 돈을 대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에 베넷 부인은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내 딸이 결혼을 한다니. 옷은 뭘 입히지? 위컴은 이제 내 사위야.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철없는 태도에 넌더리가 났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리디아와 위컴이 롱본을 방문했습니다. 리디아는 부끄러움은커녕 의기양양했습니다. 언니들, 나를 부러워해줘. 내가 제일 먼저 결혼했잖아. 위컴 역시 뻔뻔하게 엘리자베스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리디아가 무심코 말실수를 했습니다. 결혼식 때 다하시 씨가 내 옆에 서 있었는데 엘리자베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하시 씨가 너희 결혼식에 있었다고? 리디아의 말실수는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즉시 런던의 가디너 외숙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도대체 다하시 씨가 왜, 어떤 경위로 그 수치스러운 결혼식에 참석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맹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외숙모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지야, 네가 모를 줄은 몰랐구나. 위컴을 찾아낸 것도, 그에게 빚을 갚아주고 리디아와 결혼하도록 설득한 것도, 장교직을 사준 것도 모두 다하시 씨였단다. 엘리자베스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오만한 남자가 자신을 그토록 경멸했던 위컴을 위해, 오직 엘리자베스를 위해 그 막대한 돈과 수고를 감당했다니.
그는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했어. 엘리자베스의 가슴은 터질 듯한 고마움과 뒤늦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하시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깊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떠났고, 그녀는 그저 염치 없는 여자가 되어버린 것을요. 그러던 중, 롱본에 다시 한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빅리 씨가 네더필드로 돌아온대. 베넷 부인의 예언대로 빅리 씨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빅리 씨는 친구 다하시 씨를 대동하고 롱본을 방문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다시 보게 된 기쁨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첫 방문은 어색하게 끝났지만 빅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뒤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다하시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넷 부인의 작전대로 가족들이 자리를 비켜준 사이 빅리 씨는 제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인, 나의 천사여. 나와 결혼해주겠소? 제인의 대답은 행복한 눈물로 대신되었습니다. 제인의 약혼으로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엘리자베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빅리가 돌아온 것은 분명 다하시의 허락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친구의 행복은 찾아주었지만 자신의 행복은 포기한 걸까?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소식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롱본의 마당에 거대한 마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로징스 파크의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정원으로 불러냈습니다. 잠깐 나랑 산책 좀 하지, 엘리자베스 양. 그녀의 목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영부인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네가 내 조카 다하시와 약혼했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그게 사실이냐? 엘리자베스가 아니라고 답하자 영부인은 기세등등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절대 그와 약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다하시는 내 딸앤과 결혼하기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 너 같은 천한 가문의 여자가 감히 펜벌리의 안주인을 넘보다니. 엘리자베스의 눈동자가 당당하게 빛났습니다. 영부인. 저는 다하시 씨와 약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저의 행복을 방해할 권리는 당신에게 없으니까요. 엘리자베스의 단호한 거절에 영부인은 길길이 날뛰며 저주를 퍼붓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방문이 꺼져가던 로맨스의 불씨를 되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은. 며칠 뒤 다하시 씨가 롱본을 찾아왔습니다. 런던에서 이모님께 엘리자베스의 당돌한 거절 이야기를 전해 듣고 희망을 품고 달려온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양이 절대 약속을 안 하더구나 라는 이모님의 불평은 다하시에게는 그녀가 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다가 마침내 다하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모님께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희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저의 감정과 소망은 지난번과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침묵하신다면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정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하시 씨, 당신의 너그러움과 사랑에 깊이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다하시 얼굴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해졌습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두꺼운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진실한 사랑만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넷 씨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리지, 네가 그 오만한 친구랑 결혼한다고? 넌 그를 싫어했잖아. 하지만 다하시가 위컴의 빚을 갚아준 사실을 듣고 그리고 딸의 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 너라면 그를 감당할 수 있겠지. 내 가장 아끼는 딸아, 부디 행복해라. 베넷 부인은 연수입 1만 파운드짜리 사위라며 기절할 듯 기뻐했습니다. 오만은 사랑을 위해 고개를 숙였고 편견은 진실 앞에서 눈을 떴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펜벌리에서, 제인과 빅리는 네더필드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롱본의 소란스러움도, 세상의 시선도,
그들의 사랑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서로 다르기에 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롱본의 작은 교회에서는 두 쌍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제인과 빅리, 엘리자베스와 다하시, 마을 전체가 이 경사스러운 날을 축복했습니다. 베넷 부인은 하객들에게 내 사위들의 재산을 합치면 런던을 살 수도 있을걸요 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날만큼은 그녀의 허영심조차 사랑스럽게 보일 정도로 모두가 행복에 취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펜벌리로 향하는 마차 안.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펜벌리의 안주인으로 모시게 되어 꿈만 같소. 엘리자베스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꿈만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영부인의 호통도 견뎌냈으니 펜벌리의 살림쯤이야 거뜬하겠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차 밖으로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펜벌리에 도착한 엘리자베스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조지아나였습니다. 그녀는 새언니가 생긴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조지아나에게 권위적인 올케가 아닌 다정한 친구이자 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다하시는 사랑하는 아내와 여동생이 함께 웃으며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평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캐서린 드버그 영부인은 분노에 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네가 펜벌리의 숲을 망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것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편지를 읽고 깔깔 웃어 넘겼습니다. 그녀는 다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이모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저는 펜벌리의 숲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무 한 그루도 다치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한편 리디아와 위컴의 삶은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위컴의 낭벽은 여전했고 사랑이 식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엘리자베스와 제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개인 용돈을 아껴 그들을 도왔지만 다하시의 재산이 위컴의 도박빚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이었습니다. 롱본에 남은 키티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리디아가 떠나고 엘리자베스와 제인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그녀는 점차 허영심을 버리고 교양 있는 숙녀로 성장해갔습니다. 메리 역시 자신의 부족한 재능을 인정하고 독서와 사색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베넷씨는 이제야 집안이 좀 조용해졌군 하며 만족해했습니다. 펜벌리에는 늘 반가운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디너 외삼촌 부부는 다하시 부부가 가장 기다리는 손님이었습니다. 다하시는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환대했습니다.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교양과 인품, 그리고 두 사람을 이어준 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숲을 거닐며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편견을 넘어 맺어진 엘리자베스와 다하시, 그들은 서로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펜벌리의 아름다운 노을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의 오만도, 편견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변치 않을 사랑만이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Oh, Mr. Bennet, only think of it. Two of our daughters married so splendidly. What a comfort this is.